된 것처럼 가장 분쟁이 많은 분야가 전속계약 체결 분쟁인데요. 전속계약 체결 분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일단 계약서를 가장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계약서를 잘 쓰고 계약서대로 계약 내용을 잘 지키고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에 잘 대처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지금 내용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약서를 잘 작성하시는 게 중요한데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많이 작성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표준계약서가 불공정하다 뭐 그런 내용들은 옛날보다는 많이 적은데 그래도 이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잘못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법적으로 의무는 아닌데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일단 연예인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한 것에 대해서 계약서 자체가 불공정하다, 계약서가 어떤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닌데 연예인들 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뭐 그런 오해를 살 바에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어떤 단체들에 많이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나 연예 제작자 협회, 뭐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 뭐 이런 단체들에서 이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 그거에 맞춰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저희 사무실 찾아오셨을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발견되는 게 표준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쓰셔야 되는데 표준계약서 내용 표지를 그대로 두시고 뭐 문체부 그 마크랑 뭐 아니면 예전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마크를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그 내용을 저희 회사 쪽에 유리하게 임의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일단 표준계약서라는 표지를 놔뒀는데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연예인들을 기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당연히 그 표준계약서 표지를 보고 표준계약서 내용 그대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변경을 하면 저희가 표준계약서가 아닌 계약서를 쓰면서 표준계약서라고 연예인을 기망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망의 요소도 있어서 연예인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연예인 표준계약서도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약관에 해당되는 경우에 일부 조항을 이렇게 임의로 변경을 하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 무효가 되는 조항이 계약서의 핵심적인 조항인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하실 것들은 표준계약서의 본 내용은 변경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부속 합의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보충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 그 표준계약서의 부족한 내용을 부속 합의서로 보충을 하실 때 그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그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선에서 그쳐야 되는 거지 표준계약서 내용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표준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부속 합의서 내용은 본 계약서의 내용과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표준계약서 내용 작성을 하실 때, 이제 그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개 있거든요. 그 공란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전속계약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란으로 되어 있는 내용 그 밑에 보면, 7년, 전속계약 기간을 7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7년이 경과하면 연예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고려하면 그 괄호 안에는 그냥 7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라는 취지만 거의 그렇게 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7년 이내의 기간에서 전속계약 기간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면 사실 지금 판례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소송을 하고 법원에 가서 판사들 재판할 때 보니까 판사분들은 7년이라는 기간을 상당히 길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 정도 기간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되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만약에 기간을 좀 더 길게 하고 싶더라도 7년은 넘지 않는 기간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해보면 계약 기간을 대충 5년으로 정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조하셔서 그 공람의 계약 기간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판례를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표준계약서가 사실 보급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판례가 많지는 않은데, 표준계약서와 관련돼서 판단한 판례, 지금 7년의 전속계약 기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건데요. 그 판결에 저희들이 조금 기억할 만한 문구들이 있어서 그 판결 이유상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읽어드릴 테니까 기억하셨다가 회사 쪽에 어떤 입장을 대변을 할 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한번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 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신인 연예인이 성공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같은 연예 기획사의 전폭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연예 기획사로서는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이와 같은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속기간을 정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속기간은 연예 기획사의 투자를 가능하게 유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그 판사가 판결문에 기재를 해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속계약 기간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들 입장에서 사실 전속계약 기간이 많이 길면 좋겠지만, 어떤 7년이라는 기준점을 그 표준계약서에서 해놓다 보니까 그 이상의 장기간으로 기간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판례나 표준계약서 고려해서 전속계약 기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표준전속계약서 내용 중에 이제 분쟁 시에 관할 기간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약서 내용 그대로 두되 저희가 괄호로 된 부분 중에 저희가 기재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기초 지식이 있으셔야 이 내용을 조금 선택하시는데 편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강의 내용에 집어넣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뭔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받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중재원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대한상사중재원은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판정이 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거라서 그 내용들을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강의안에 기록된 내용에서 개정이 된 내용으로 지금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1번이 그렇게 되어 있고, 2번이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고, 세 번째가 일반 법원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획일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또는 2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 조항 취지에 따르면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선택하게 되어 그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거기를 가서 분쟁을 해결을 해야지, 중재원으로 중재를 선택을 그 분쟁기관을 선택을 해놓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하면 법원에서는 여기는 분쟁 관할 기관이 아니니까 각하를 시켜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는 거죠. 너네는 중재원에 가서 싸워라. 이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이 내용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중재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서 이제 중재인들이 선정이 돼 있으신데, 저희가 어떤 중재 신청을 하면 그 중에 어떤 중재위원들 풀이 있으니까 그 풀 중에 중재위원들이 선정이 되시는데요. 중재위원들은 변호사들이 많고, 변호사 말고 그 외에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이쪽 이제 분야가 다양하긴 한데, 저희 같은 엔터 사업 관련되신 분들은 엔터 대표님들, 아니면 어떤 협회, 연예인 쪽 관련된 협회 대표님들, 그런 분들이 중재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엔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 경험이 있으신, 나름대로 전문적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중재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재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이제 중재위원들이 일단 간단히 중재부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중재위원이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가 있고 1명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가 있는데, 청구하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3명이 판단을 하고, 그 3명 중에 3명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1명은 변호사, 1명은 대학 교수, 1명은 엔터 대표, 이런 식으로 3명이 구성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절차는 대체로 변호사가 진행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1인 판정부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될 때, 그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 그 판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나 그런 분들이 진행을 하시는데, 중재 같은 경우는 법원 판결하면서 다 법원 재판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법원 같은 구조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큰 테이블에 앉아서 중재위원이 있고, 저희가 양쪽 서로 마주 보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처음에는 서로 간에 얘기를 많이 나누고 조정을 많이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처럼 좀 딱딱한 느낌보다는 양쪽 대화를 많이 유도를 하고, 중재위원도 되도록이면 협상을 해서 일정 부분, 연예인들이 돈을 얼마 주고 나가는 식으로 서로 계약 해지를 하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타협안을 제시해서 조정하는 형태로 일단 진행을 하고, 그 조정이 여러 번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제 법원 소송이랑 비슷하게 되는데, 법원 소송처럼 증거도 제출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신문도 진행이 되고, 그런 절차들을 다 거친 다음에 판사는 아니지만 중재위원이라는 분이 그 증거 자료들을 보고 중재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재 판정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법원은 아니지만 중재 판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판결문처럼 어떤 증거 자료나 양쪽의 주장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재 판정이 한번 내려지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소송처럼 항소도 할 수 없고 상고도 할 수 없고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그냥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내용으로 그냥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회사 쪽에서 얘기했다면 이 전속계약 저쪽 연예인 쪽에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소송은 기각한다. 그래서 전속계약은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더 이상 뒤집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사실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그렇게
그렇게 전속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연예인이 패소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연예인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례에서는 연예인이 원래 회사에 가서 지금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같은 경우도 법원 판사가 조정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위원들도 변호사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법원 판결이 아닌 양쪽 당사자 입장을 들어보고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를 한 다음에 양쪽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 절차를 갖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도 사실은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 제도는 사실 이 계약서에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례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보낸 경우가 있어서 저도 거기에 가서 조정을 그런 방식으로 한 적은 있는데 그냥 애초부터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으로 간 적은 아직은 제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절차는 되도록이면 이제 소송처럼 치열하게 싸우지 말고 서로 조율을 해서 계약 해지도 잘 하고 돈도 주고받을 거 잘 받고 그렇게 협의를 해보라는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절차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상선 중재가 아니면 나머지 일반 법원에 따른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심, 2심, 3심 진행이 되고 판사에서 소송 절차, 법정에서 진행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3번, 그러니까 2번을 선택하시면 거기로 일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 사실 일반 소송을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엔터 사건들은 대부분 조정으로 먼저 보내더라고요. 그걸 조정으로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곳으로 외부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한번 조정을 해보라고 보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법원의 재판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재 같은 경우는 법원 재판보다는 사실 조금 신속하게 진행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법원 재판은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기간을 보거든요. 대충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는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는 한 3개월 정도 후에 중재가 시작이 됐던 것 같고 법원 재판보다는 절차 진행의 속도도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도 중재원의 절차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전속계약서 관련된 부분들 전반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표준전속계약서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운반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표준전속계약서가 아닌 운반업계에서 돌아다니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긴 해요. 비율이. 근데 그런 경우에 아니면 표준전속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긴 하고요. 그렇긴 한데 그 내용들을 저희가 회사 쪽에서 먼저 초안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회사 쪽에만 무조건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위약금 같은 경우나 손해배상도 2중, 3중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급하게끔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거나 어떤 사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간섭,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간섭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심하게 써놓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저희한테 유리하게 쓴다고 해서 계약서가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연예인한테 당연히 나중에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민법 103조 위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그 법에 의해서 계약 조항이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는 않게 연예인이 어느 정도 권익도 보장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균형감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서로 신뢰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계약서가 불공정하다 그런 내용들로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속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구속합의서에도 너무 한쪽에 치우친 내용을 작성하시면 좋지 않습니다.